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면적인 체계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인 다음 달 2일까지는 선별진료소에서 원한다면 PCR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보건청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연방 대법원은 이 조처가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당국의 승인이 나면 3월까지 시장에 오미크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르면 한두 달 뒤 접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고 홍보해 인기를 끈 샴푸의 모바일 염색 기능 물질이 앞으로는 샴푸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갈변 샴푸의 염색 기능 물질이 세포 유전 물질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물질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지난달 델타 유행 때와는 양상이 달라 방역 관리의 목표도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면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미크론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6%로 0.8%인 델타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반장은 델타가 유행하던 지난달 8일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아졌지만 60세 이상 확진자는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희망하는 국민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키트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키트를 받아 자택에서 검사할 수도 있지만 선별진료소에서 확인하는 음성 결과와 달리 방역 패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 호흡기 클리닉과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처럼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만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의 수와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2,500여 명,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쏟아지며 재택치료 환자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인 재택치료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7일만 격리하면 되고 미접종자는 추가로 3일간 외출하지 않고 자율 격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 기능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5일까지도 당기는 경우가 생겨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돼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를 최대 11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월 말부터는 관리 의료기관을 400개 이상, 1월 23일 기준으로는 369개입니다. 400개 이상으로 확충해서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센터는 9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엔 자차와 방역 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서 구급차는 중증이나 응급의료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26일 영상회의를 열고 새학기 학교 방역 지침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교 그리고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과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학교 방역 지침 조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을 토대로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1,000명분이 오는 30일 국내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데 이어 11,000명분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등 총 100만 4천 명분입니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도 투약을 시작했다며 치료제 확보 상황과 위중증 위험도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 물량과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추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어린이 뮤지컬 출연진이 공연 당일 코로나19 확진된 사실을 알고도 주최 측이 이를 숨기고 공연을 강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공연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 모습입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출연자와 인형탈을 쓴 배우들이 아이들 눈길을 끕니다. 장난감 소개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캐리TV 장난감 친구들에서 기획한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 한 명이 공연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날까지 무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며 합을 맞추던 댄서였는데 공연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확진자를 뺀 나머지 출연자 10여 명만 무대에 서게 하는 방식으로 이틀 동안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8일 오전에 그 출연진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나 봐요. 아, 진짜요? 이거는 처음 알다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네요. 공연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루 3번씩 진행됐고 관객은 수백 명씩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던 만큼 자칫 아동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연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주최 측은 A씨를 곧바로 자가격리했고 추가 확진자도 없었던 만큼 공연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먼저 접촉한 적 있는 사람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옮기고 보건소 판단을 기다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면 이렇게 일찍 알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알고 계신다 하면 관련 접촉하신 분들은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관할 보건소는 YTN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뮤지컬 출연진이 확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은 공연을 주최한 업체와 공연장 측에 연락을 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역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번 설엔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17% 늘어난 숫자인데요.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에 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500명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확산 우려로 예년 같은 분주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409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때는 어떨까? 연휴 전날인 오는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간 예상되는 이동객은 모두 2,877만 명으로 하루 평균 480만 명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의 20%에 달해서 실제 이동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0%가량이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인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설 전날인 31일 오전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인 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실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통행료 수입을 고속도로 방역 활동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때 활발한 이동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연휴 기간에 시행해왔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고 홍보해 인기를 끈 샴푸의 모바일 염색 기능 물질을 앞으로 샴푸를 포함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THB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절차가 끝나면 6개월 뒤부터는 124THB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없게 되고 이미 제조한 상품은 그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 안전성 과학위원회 평가 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이 세포 유전물질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샴푸를 제조한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4,000명 넘게 늘면서 10,000명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3,01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역대 최다 기록인데요. 본격적인 오미크론 확산 신호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2월 초에는 2, 3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지금의 경향성을 보면 이번 주 후반에는 17,000명에서 2만 명 수준 정도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다만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해당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설 연휴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확진자 수가 다소 경향성이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유행 양상이 안정화된다라고 오인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설 연휴 이후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다시 증가를 하면서 방금 전 앵커께서 방역당국에서는 2, 3만 명 수준으로 2월 초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수준 정도로 증가를 하지 않을까 또는 설 연휴 영향으로 그 이상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이라고 하면 현행 방역 강도로 볼 때에는 2월 말경에는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예상하는 수치보다 더 큰 확산세를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이 늘다 보니 일각에서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일단 정점은 지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번 오미크론 유행을 잘 넘긴다면 안정화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의 유행을 잘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 안정화 단계, 즉 코로나19 팬데믹 자체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오미크론 자연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은 단기간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 단기간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다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막대한 인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방법, 즉 미국이나 영국처럼 막대한 인적 피해 없이 잘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해외 사례를 볼 때에는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27일 정도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방역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해외보다는 조금 더 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한 4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현재 2월 달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 속도에 따라서 이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약 4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 유행이 어쩔 수 없이 온다면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방역 체계가 많이 바뀝니다. 무엇보다 검사 체계가 크게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모두가 PCR 검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도록 했습니다. 방역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신속항원 검사를 1차 진단검사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의 허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만간 검사 건수가 크게 늘면서 특히 설 연휴 바로 이후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PCR 검사만으로는 검사 건수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오미크론이 델타 대비 병원성이 한 5분의 1 수준 정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86% 그리고 추가 접종률도 5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은 약 85%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진단검사를 PCR에서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를 하는 부분 때문에 어쩌면 확진자가 보다 더 증가할 수가 있고 방역의 허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성이 낮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백신 접종이 높기 때문에 오미크론 감염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지금은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증가보다는 우리가 감염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잘 해주면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방법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은 피하거나 무조건 억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인적 피해 없이 잘 극복하는 것이 집단 면역을 형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밀접 접촉자라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혹시 이러다가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괜찮을까요? 일단 백신 접종 완료자 개념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방역 패스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개념이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 이내지만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90일 이내다라고 이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일단 신속항원 검사를 1차 검사 진단 검사로 하는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오미크론을 잘 극복한다는 개념, 더불어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에서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확진자 수, 특히 입원 환자 수나 위중증 환자 수가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폭증을 할 경우에
향후에 이렇게 되면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반드시 방역 강도를 강화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29일부터는 전국 선별 진료소에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되고 2월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지난주에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특정 지역, 그러니까 광주, 전남, 평택, 안성 같은 4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90% 안팎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부터 당장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2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4개 지역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1, 2주 내에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80~90%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고 더군다나 설 연휴가 지나면서 이 진단검사 건수가 폭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전국적으로 이런 진단검사법이 전환되는 것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내놓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며 또 혹시 추가로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한데 예. 지금 인구의 한 13% 정도에 해당되는 65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도 노바백스 백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신에 대한 접종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인데 12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약 72%를 보이면서 일정 수준은 넘겼거든요. 다만 12세 미만에 대한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월, 3월경에는 12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들의 감염이 크게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아무리 중증화 위험은 낮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들이 감염됐을 때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노바백스가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허가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승인 외 사용으로 해서 어린 연령층에도 확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 플라스틱이나 피부에서 더 오래 생존한다는 일본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통한 간접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이 통계 처리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평균 한 8일 정도 생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델타는 한 5일 정도다라고 하면서 한 3일 정도는 더 오미크론이 더 오랫동안 생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 처리 부분이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피부에서 있어도 이제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코로나19는 주요 전파 방법이 비말입니다. 네. 물론 환경을 통한 비생체 매개 접촉률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보다는 상기도에서 보다 원활히 증식하는 특성 때문에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12세 미만의 어떤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폭증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듯이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금 청소년이나 영유아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이후에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전면 등교 이후에 교내 확진자가 늘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2월 달에 어떤 확진자 경향성이 이 3월에 전면 등교 내지는 어떤 등교 방침의 가장 주요한 이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2월 말경에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면 등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분 등교든 전면 등교를 시행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특히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어떤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소독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중증화율은 낮더라도 장기 후유증 등을 고려해 볼 때에는 백신 접종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수업 부분에 있어서 특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영상 위주의 수업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일부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 온오프 병행 수업 방식을 도입을 했더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국내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그 두 번째 순서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구상과 비전에 대해 듣는데 내일 오후 2시 15분부터 45분 동안 YTN사이언스가 생중계해드립니다. 토론은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 연령대별로 구성된 과학계 패널들의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 분야 정견을 들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 이후에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중이 99.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 시간 25일 공개한 데이터에서 최근 한 주 새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의 비율이 99.9%로 추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현지 시각 25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다만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혀 접종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보건청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이 조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UPI 통신은 현지 시각 24일 뉴욕주 1심 법원이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코로나19의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물도록 명령했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용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3월 출시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해온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2주 전부터 생산을 시작한 오미크론용 백신을 1,420명에게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1, 2차 접종자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 그리고 미접종자 등 3그룹에 오미크론용 백신을 접종해 안전성과 효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을 델타 등 이전의 변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방하고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새 백신의 목표입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당국 승인이 나면 3월까지 시장에 오미크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두 달 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금년간 모든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일간지 윌란스 포스텐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583만 명인 덴마크의 하루 확진자는 4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는 급속히 줄어 43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1,700만 명인 네덜란드도 하루 확진자는 5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가 200명대로 줄자 식당, 술집, 극장문까지 닫았던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As countries go through the enormous surge in numbers of cases of Omicron, and then once they saturate the population, then I anticipate that in all of these places we'll see a similar, very rapid drop in numbers of cases.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위드 코로나가 미래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다음 주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는 25일 추가로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같이 밝히고 지난 15일 감염이 재발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감염자가 주로 발생한 베이징시 평타이구에서는 전 주민 200만 명에 대해 세 번째 전수 핵산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시는 다음 달 4일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48시간 내 핵산 검사 음성이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 분야에선 새로운 기술들이 부상하면서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올해 바이오 분야 새 트렌드와 유망 기술을 미리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그리고 오일환 가톨릭대학 의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규 기자,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가장 널리 쓰고 있는 백신이 바로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잖아요. 이 지난해가 mRNA 백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식 포함해서 지난해 바이오 업계 주요 이슈 전해주시죠. 주제하다시피 mRNA 백신이 코로나19 계기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이게 과연 예방 효과가 있을지 또 부작용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이렇게 우려였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mRNA 백신을 개발했던 이 모더나는 사실 무명에 가까웠던 바이오 벤처였는데 이 mRNA 백신이 성공하면서 이력 스타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네. 화이자는 원래 이제 글로벌 탑 수준의 제약회사였는데 이 mRNA 백신이 성공하면서 올해 이제 그 연초에 자기네들은 이제 그 RNA를 중심으로 한 신약 개발 업체로 탈바꿈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이 백신은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된 질환이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질병은 역시 암이었죠. 이 암에 대한 연구는 항상 계속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3세대 항암제인 CAR-T 치료제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 백혈병과 같은 이 혈액암에만 효과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해에도 이 CAR-T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고용암에도 응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두고 다양한 시도가 진행이 됐고요. 이런 CAR-T 치료제와 더불어 또 주목받는 치료제가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유전자 치료제는 그 말 그대로 유전자를 이용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유전자의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치료제를 말하죠. 이 유전자 치료제의 일종인 RNA 기반의 치료제 이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뭐 세포 치료제나 이런 유전자 치료제 이외에 또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가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치매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 치매 신약 승인이 났는데 이 승인 과정에서도 이 효능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시판이 되고 나서도
이 효능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또 이제 약값 논란도 좀 비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지속이 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도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mRNA 백신이 뜨면서 RNA 관련 분야가 이제 정말 이슈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이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RNA 치료제는 유전자 치료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가장 최신의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RNA 치료제에는 마이크로 RNA 또 siRNA 기술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상 과거에는 DNA 자체를 세포 안에다 집어넣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가 대세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DNA를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세포 유전자가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것이 한번 만들어진 것이 그 이후에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DNA가 작용하는 방식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DNA를 건드리지 말고 RNA 자체를 건드려 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신 같은 경우에도 DNA를 넣기보다는 메신저 RNA를 넣어서 실제 필요한 건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걸로 백신을 만들기도 하는 거고 또 반면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무엇인가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려고 할 때도 DNA를 없애려고 들기보다는 그 RNA를 없애면 결국은 최종 산물은 안 나올 테니까 그 RNA를 타겟하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소위 siRNA, 소위 RNA 억제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다 그런 계통인데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그 발견이 그 우리 몸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원래 이용한 겁니다. 우리 몸에는 그 RNA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때에 따라서 그 어떤 때는 그것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고 어떤 때는 조금 더 톤을 줄여야 되는 그런 미세한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능을 조절하도록 특수한 운명을 가진 작은 RNA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 RN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RNA들은 세포가 늙는다든지 뭐 증식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기능에 따라서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마이크로 RNA들을 하나의 그룹별로 움직여주게 되면 세포의 기능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신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RNA 기반 치료제 개발 이게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도 앞으로 큰 주목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어떤 신약 개발 같은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뭐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신저 RNA로는 코로나나 또는 좀 아까 말씀하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에서 벌써 이미 큰 효과를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RNA가 만들어진 걸 이제 억제하는 기술, 소위 siRNA라는 걸 이용해서는 그 최근부터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이게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를 넘어서 임상도 들어가고 임상을 넘어서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을 정도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이냐면은 그 어떤 몸에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서 뭐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해갖고 뭐 이제 간에서 만드는 단백질 잘못 침착이 돼서 온 몸에 신경염증이 오는 그런 종류의 질환에 대해서도 이 siRNA를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냈고 허가까지 받았고 또는 색소 침착증이라고 해서 또 온몸에 어떤 색소 같은 게 침착이 돼갖고 장기가 파손되고 가려워지고 이르는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해도 해소할 수 없는 질환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RNA를 타겟해갖고 그것을 완전히 치료를 하게 하는 그것들이 벌써 두 번째 허가가 나갔고 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통풍 같은 경우에도 요산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맥주 한 잔 안 마셨는데도 그 레벨이 높아지는 선천적인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그 RNA를 그걸 만드는 RNA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게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를 입증했고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FDA에서 이렇게 세 개를 다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는 그 효용성이나 안정성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과거에 난치병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정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도구를 가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RNA 기반 치료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기술 외에도 카티와 같은 세포 치료제가 또 3세대 항암제로 떠올랐잖아요. 이 기자, 이 카티 치료제란 무엇이고 또 주로 어떤 암의 치료제로 사용되나요? 일단 그 항암제의 개발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우리 1세대 항암제라는 거는 이제 그 합성화 항암제라고 부르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정상 세포하고 암 세포를 구별하지 않고 공격을 해서 부작용이 좀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2세대 항체 항암제로 부르는 건데 이건 이제 암 세포만 딱 정밀하게 가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제 2세대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모든 암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3세대 항암제인데 이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면역 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는 개념의 항암제죠. 예. 이 카티 치료제는 이 면역 항암제의 일종인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T 세포를 네. 좀 더 암 세포를 잘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치료제를 말해요. 예. 이 카티에서 T는 T 세포를 말하고 카는 이제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해서 이게 키메라 항원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 카라는 거는 이 T 세포가 암 세포를 좀 더 잘 인지해서 공격하도록 예.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 백혈병과 같은 이 혈액암에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였지만은 예. 폐암이나 뭐 이런 고형암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좀 잘 듣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예. 자, 이성규 기자가 그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고형암 치료에는 한계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카-NK나 카-마이크로파지라는 용어가 요즘 계속 새롭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티의 한계로 지적이 됐었던 그 고형암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좀 알려주시죠. 네, 방금 우리 이 기자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카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T세포가 그 카이메라로 된 수용체가 있어서 그 수용체가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들러붙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예. 근데 이걸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임상 환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가끔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들이 간혹 뭐 어떤 사이토카인 과다 분비증, 폭풍 이렇게 부르죠. 폭풍 그렇죠. 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또는 신경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T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를 통해서 공격을 해보자. 그래서 자연치사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라고 있습니다. 예. 내추럴 킬러. 거기다가 똑같이 그 카이메라 수용체를 붙여놓으면 그 똑같은 암에 대해서 NK 세포가 가서 공격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그 나은 그 개발을 좀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럼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주로 혈액암에 가서 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그 반응을 하는데. 이 깊숙이 몸에 들어있는 고형암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T세포가 그 안에 가려고 그래도 워낙 주변에 싸고 있는 게 많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예. 근데 연구자들이 재밌게 본 건 뭐냐면 우리가 고형암들을 조직학적으로 딱 잘라보게 되면은 네. 암세포 주변에 다닥다닥 면역세포들이 일부가 이렇게 탁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종류의 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가까이 가는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해서 대식세포, 네. 그중에 특히 대식세포가 글로 많이 들러붙기 때문에 그럼 이번엔 대식세포가 고형암으로 잘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카티, 다시 말해서 카이메라 수용체를 붙이자. 그러면 얘가 고형암 있는 데까지 갈 거 아니냐. 예. 가서 그걸 공격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바로 마크로파지, 뭐 카M 또는 CAM-MA 뭐 이렇게 하는. 대식 세포를 매크로파지라고도. 네, 부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형에 해당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카티 세포 치료제까지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지난해 미국 바이오젠이 치매 신약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썩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그 문제점을 극복한 치매 신약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흥미있는 질문인데요. 그 모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수건 중에 하나가 치매에 대한 치료제를 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의 바람인데 그렇죠. 사실 오랜 동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약은 사실은 항체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뇌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침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밀로이드라는 거 침착이 심할수록 치매가 심하기 때문에 이 개발 업체는 아두칼루맵이라고 해갖고 항체를 집어넣으면
그 항체가 그 단백질을 그 먹어버리는 예. 제거해버리는 작용으로 이걸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도 임상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과연 치매의 원인이 거기에 침착된 아밀로이드 단백질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치매에서 있는 뇌 세포가 죽어가는 이유가 선행 요인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임상에서 그 어떤 아밀로이드를 제거해내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침착된 양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치매가 심해 걸린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침착된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활동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침착된 양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작년쯤인가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치매 걸린 노인들을 100여 명을 갖다가 뇌를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치매 걸린 사람들은 아밀로이드가 침착되기 10년 전부터 이미 뇌 주기세포의 양이 상당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 전조가 있었군요. 네, 뇌에 우리가 보통 뇌가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뇌 주기세포가 항상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정상인들에 비해서 뇌 주기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뇌를 새로 백업하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밀로이드 때문에 우리가 치매 걸렸던 거냐, 아니면 그 이전에 뇌의 기능 자체가 뇌 주기세포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치매 걸린 거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항체 약들도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그 효과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뇌세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자꾸 치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줄기세포, 뇌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내는 뇌신경 줄기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연구가 되어야만 치매가 근본적인 치료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신경 줄기세포의 재생력에 관계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되면 그때는 근본적인 뇌도 좀 더 활성화되고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제거하는, 그렇게 해서 보다 완벽한 치매 치료제가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항암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의 어떤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벌써 3년째 코로나19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지만 바이오 업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위기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력발전소와 폐기물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 속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김영민 박사팀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흰 연기를 냉각과 동시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연기 속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00도 이상의 배기가스를 굴뚝 배출 전에 냉각시킨 다음 필터로 수분을 제거한 뒤 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방식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수분과 미세먼지를 각각 85%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변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무를 30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이관희 박사팀은 PCR 검사 수준의 감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30분 만에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코로나19 진단법은 특정 단백질과 유전자 서열을 기반으로 해 변이 검출이 어렵지만 이번에 개발한 진단 플랫폼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할 때 이용하는 감염 수용체를 바이오 센서에 적용해 변이와 상관없이 PCR 수준의 감도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국가 R&D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과 대학, 공공부문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과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오는 3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반도체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인공지능 딥러닝 성능을 높이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딥러닝 컴파일러를 개발해 무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응용 프로그램 개발과 최적화 시간을 단축하고 AI 반도체 생산이나 판매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참조 모델까지 웹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의 과학 육성 정책과 비전을 미리 알아보는 과학정책 토론회 두 번째 순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초청 과학정책 토론회를 내일 오후 2시 15분부터 45분 동안 생중계해드립니다. 내일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뉴스는 후보 초청 토론회에 이어서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후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